여러분 하이. 오늘 14차십니다. 독서 121쪽 보세요. 사회문화 6강. 지난 시간에 그 인문예술 올린 거 보니까 사고구술법으로 해갖고 사고구술을 너무 조그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푸는 방식에서 설명을 너무 안 보태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을 건데, 조금 더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너무 사고를 패스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글 읽기 어려워하는 수준의 학생이라고 나 자신을 가정하고 똑같이 사고구술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문제 풀고 오세요. 문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 파악하면서 지문 10분입니다.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답까지 확인하고 오셨죠? 답 확인하고 답 확인 안 한 사람들은 일시정지하고 채점도 하고 오세요. 우리 같이 채점 안 할게. 자, 하고 오셨죠? 많이들 맞았나? 이거 은근 많이 맞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많이 틀리면 약간 낙심되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갖고 많이 안 틀리게 가봅시다. 물론 수능 특강 문제를 많이 맞춘다고 꼭 독서를 다 잘하는 거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고, 수능 특강 문제를 다 틀렸다고 독서를 못하는 거냐 사실 그것도 아니긴 한데, 일단 우리 고3이니까 수능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학하면은 그 외에 깊고 넓은 이해, 그 다음에 글을 통해서 다른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이나 심리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하는 법,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할 거예요. 약간 너무 사실적 읽기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요즘 마음이 좀 아파. 이게 공감적 읽기라든지 감상적 읽기라든지 이런 읽기들도 독서의 일부인데, 수능 특강, 수능에서 물어보는 건 보통 사실적 읽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기에는 그게 제일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온라인 하는 동안은 수특으로 나갈 겁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와. 수특 지도 나가고 있는 거 우리. 지문들 이거 시험 범위라고 해. 자, 여러분 다 하고 왔을 거고, 내가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겉으로 이야기하면서 갈게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고 전제하고. 지난번에 너무 빨리빨리 간 것 같아요. 패스를 많이 하고. 자, 딱 봤습니다. 지문을 시작합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 이거 경제인가 보다. 경제 어려운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 까짓 거 경제 그래봤자 신문인데 어때? 할 수 있어.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중간 문제네. 그래. 그 다음에 2번.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하나 물어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는 나중에 풀라 그랬지? 맞아, 이건 나중 문제. 그래서 다 읽고 나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살펴봐야겠네. 보기가 길게 나와 있네? 이건 거 나중에 풀어야지. 이런 거는 독서 좋은 선생님이 중간에 풀면은 흐름이 끊긴다고 했어. 그렇지, 이건 나중에 풀어야지. 그다음에 4번 문맥상 기억에서 미음과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단어 문제인데 이건 기억, 니은 각각 나올 때마다 풀어도 되는데 그럼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이건 난 나중에 풀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 가볼까? 경제 지문이지만 어렵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심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세부 정보도 중요하다 그랬지? 내용들을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겠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관계. 거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거래관계가 뭐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맞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설명해줬네. 다행이다.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샀을 때
그지, 그럴 수 있지. 갑에게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 그렇지. 당연히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겠지. 의뢰에게는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지. 빌려줬으니까는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지. 을이 갑에게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아, 채권이란 말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런 뜻이구나.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을이 갖고 있는 권리구나, 이거는. 아, 이제 알겠다. 갑이 이를 변제할 의무. 변제가 뭐지? 변제할인데 을이 갑에게 갚을 것을 청구하고 갑이 이를 변제하는 거니까 이는 채권이겠네. 그럼 갑은 채권을 그렇지 갚아야 되지. 아, 그러면은 변제는 갚는다란 뜻인가 보구나. 이걸 채무라고 한다.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추론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최대한 이해해가면서 가는데 꼭 나중에 지금 문제 다 풀고 나서 외우라 그랬어요. 찾아놓고 변제 사전에 찾아가지고 써갖고 뜻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예문 쓰고 외우라고요. 아, 이거 채무라고 하는구나. 자, 다시 갈게요. 기억 나중에 풀까 했는데 이거 지금 읽어놨으니까 가볼까? 변제할 의무. 자,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후라고 해놔도 중간에 바뀌어도 돼요. 처음에 중이라고 해놔도 중간에 바뀌어도 돼요. 이거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거지 정답률이랑은 상관이 없다 했어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글을 잘 이해하면서 읽는 것. 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읽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빨리 효율적으로 읽는 거는요. 다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시리 너 조용히 해. 너한테 안 시켰어. 응. 자, 이를 변제할 의무? 이거 지금 가봐야겠네. 생각했으니까. 변제,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할. 맞지? 갚아야 한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봤었지? 내가 그렇게 봤었지? 그렇게 맞는 거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채권이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을이 채권자였어.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 을. 그 다음에 채무자, 얘는 변제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는 갑. 알았어.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변제할 의무를 안 이행하는 놈, 나쁜 놈. 오케이. 자, 여기에 대비하여 부동산이나 인적보증과 같은 담보. 부동산은 이제 땅이나 집 같은 거겠고, 인적보증은 보증선다 할 때 그거구나. 그게 담보야? 알았어. 담보를 제공받아 손실 위험에 대비한다고. 그러니까 채무자. 내가 돈을 빌려줬어. 내가 끙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끙아가 1년 후에 이자를 10% 붙여서 갚기로 했는데 끙아가 파산을 했어. 그러면은 얘가 채무가 불이행 되겠지? 그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끙아의 형인 응가의 인적 보증. 끙아가 파산을 하면은 대신 응가가 갚는다. 이런 게 인적 보증이구나. 아니면은 끙아의 집. 끙아가 파산을 하면은 끙아의 집을 압수해서 내 재산으로 삼는다. 다 부동산. 이런 걸 뭐라고? 담보? 이제 알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고 단어가 어려우면은. 하지만 최대한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면서요. 계속 갑니다. 채권이 뭐였지?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년 후에 빌린 돈에 10% 이자를 더해가지고 돈을 갚겠다. 이게 채권. 알았어.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채권은 자산이야? 알겠어. 만기가 많이 남았거나 갚을 기한이겠지? 채무자의 변제 능력. 변제가 갚는 거였으니까 갚을 만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자산이란 말은 재산이니까 내가 채권을 팔 수도 있어. 내가 끙아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끙아가 내 돈을 갚을 거다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그 채권을 다른 데다가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끙아가 파산을 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채권을 안 사겠다. 그래서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아, 이해했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뭐야, 씨. 그럼 망하잖아. 내가 끙아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끙아가 못 갚을 것 같으면은 그 채권을 9만 원 주고 팔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손해인데? 근데 끙아가 망할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들고 있다가 끙아가 진짜 못 갚으면 난 10만 원을 통으로 날리는 거니까 9만 원을 갖고 팔아도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 이런 말이구나. 자산을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한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많은 기업이나 은행은,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많은, 현금화하기 왜 어려워? 채무자의 변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현금의 흐름이 나빠져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현금화를 못하니까. 자산 유동화는 또 새로운 개념이네.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산을 근거로, 기초자산이 이런 채권 같은 거겠지. 지금 특별히 나온 다른 게 없으니까.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금융기법. 유동성을 확보, 현금화하기 쉽도록 만드는 거구나. 이게 자산 유동화. 첫 번째 문단 이렇게 자산 유동화의 개념, 유동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네. 적당히 읽었네. 아까 기본 내용 파악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네. 1번부터 봐야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래도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은데 대충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2번 담보는 나왔는데 담보는 위에 손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맞지. CDS? 이건 안 나왔는데? 이건 일단 이따 봐야겠다.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 계획. 이것까지는 안 나왔어. 자산유동화가 뭔지까지만 나왔잖아. 이거는 패스. 4번 자산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들은 수익률. 이것도 안 나왔어. 패스. 부실채권도 다른 채권들과 집합하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네. 패스. 돌아가야지. 별로 소득이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외환위기? IMF 얘긴가? 외환위기면 부실채권, 부실해 채권이 아까 이거 문제 1번에 있었는데 이제 막 나오는가 보구나. 채권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못 갚는다는 얘기겠지? 빌려줘서 돈을 갚을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그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권리가 채권, 부실채권. 알겠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 유동성이 뭐였지?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즉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서 연쇄부도 사태를 겪었다. 연쇄 한 놈이 부도 나니까 딴 놈이 부도 나고 또 부도 나고 연달아 엎어지는 거. 맞아, 그때 힘들었다 그랬어. 예전에 영화 봤었는데 국가부도 사태? 뭔가 영화 있었는데. 에이, 지금 그런 생각 할 때가 아니지. 다시 글을 보자. 채권이 있어도 제때에 상환받지 못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 되는 놈이 파산했어. 부도났어. 그럼 상환을 받지 못해. 그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회사채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회사채? 뭐지? 꼽혀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알겠어.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회사채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파는 거구나. 새로운 주식도 발행해서 팔고. 그래서 일시적인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근데 잘 안 됐겠지? 그러니까 나온 거겠지? 그러나 느낌 오늘 잘 안 됐을 것 같아. 신욕이 경색된 상황. 신용, 이거 믿음이고, 경색은 굳어버렸다.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 굳어버렸다. 잘 안 된다는 얘기야, 돈이. 뒤에도 봐보자. 이러한 방법을 통한 현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네. 그러니까 굳어버려가지고 현금을 잘 구할 수 없었다. 자산 유동성 문제가 더 심해졌다. 이런 뜻이겠구나. 문제로 가봐야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같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 같은 말은 아닌데 비슷하긴 해. 넌 인정. 세모. 계속 가야지. 자,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한 현금 조달이 어려워서 제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망했네. 하긴 돈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이에 정부에서는 1990, 이때가 외환위기였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만들었어.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제도, 자산 유동화를 더 쉽게 만들었구나. 유동화 전문 회사의 세제상 지원?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이구나.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시켰다. 자산 유동화 겁나 많이 나오네. 무슨 뜻이었지? 맞아. 위에 나왔었지?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산을 증권을 발행하여 현금을 많이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산 유동화였지. 맞아. 기억났어. 그래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현금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정부가 도입한 방법이구나. 알겠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구나. 맞아. 이제 그러면은 문제로 가봐야겠다. 너무 내용이 많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부도가 날 수 있다. 맞아. 이거 방금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이 많이 있었는데도 부도 사태를 겪었다고 했잖아. 채권은 자산의 일종이니까 맞는 말이네. 2번 CDS는 아직 안 나왔네. 아직 모르고. 3번 자산유동화 증권 나왔는데 발행 계획이란 얘기는 아직 안 나왔지? 정부가 뭔가 하는 것 같긴 해. 4번도 아직 안 나왔네. 5번 부실 채권에 대한 말이 잠깐 나왔지만 신용도에 대한 얘기까지는 없었어.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에서 나온 그 법률 얘기구나. 이제 이 법률을 자세히 설명하나 보다. 자산유동화 증권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왜 이렇게 어려워.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를 하는 전문회사인 거고 자산유동화는 뭐였지? 현금을 조달하는 거. 자산 보유자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채권 같은 것들.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자산 보유자가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에다가 채권 같은 걸 주는 거겠지. 그러면은 그 자산을 기초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다. 법률상 자산 보유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돈 사용하는 애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률상 자산 보유자구나. 이 자산 보유자. 자산 보유자는 자산 유동화가 필요할 때, 현금을 확보해야 될 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때,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회사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다. 뭐야? 자산 보유자가 직접 이 회사를 설립하는 거야? 되게 쉽네. 자산 보유자가 설립하는데 자산 유동화가 필요할 때 설립하고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명목상의 회사야. 요런 걸 설립을 하네. 명목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었지? 명목상의 리더다. 그러면은 실질적 힘이 없다는 느낌인데? 그렇지. 이름만 있는 약간 간판? 그런 느낌인데 문제로 가봐야겠다. 디귿이니까. 3번. 이거 아니다. 이름과 실체가 명확하게 갖추어진 회사인 아니야. 명목은 이름만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실체는 아니네. 그러니까 얘 틀리네. 그럼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겠다. 맞아. 이게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지. 그러니까 내용상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도 문맥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맞는 말로 봐야겠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놔두고 리을하고 미음도 이따가 깜빡 잊지 말고 봐야지. 다시 글로 가야겠다. 아씨, 왜 이렇게 귀여운 척 하는 거 같지, 말투가? 양해 구합니다. 계속 가야지. 약간 나와 다른 자아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귀척이 좀 오시는데, 이해합시다. 잠깐 토하고 오셔도 돼요. 계속 가겠습니다. 고고고!
SPC.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옷가게 같은 거 있지 않나? 스파오 막 이런 거 SPC 아니야? 그 되게 아니지. 지금 또 딴 생각. 이렇게 꼭 중간에 딴 생각을 한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배우면 안 돼. 자, SPC는 특수목적법인 국무총리 산하금융위원회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고, 이제 이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 나오고 있구나. 정부에다가 계획을 등록하고 자산 보유자부터 자산을 양도받고, 그러니까 자산 보유자 채권 갖고 있는 데가 이 회사에다가 자산을 넘겨. 그러다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 오케이.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거 아까 뭔가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 파악 문제겠지? 1번 가봐야겠다. 여기 있네. 3번 맞네. 정부기관, 총리 산하 어쩌고 했으니까 이거 정부기관이잖아. 계속 가야지. 난 천지야. 이런 걸 중간에 생각하다니.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왜 이래? 어차피 같은 회사잖아, 이거. 자산 보유자와 단절된 새로운 회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 회사는 새로운 회사구나. 투자자를 보호한다. 만약 자산 보유자가 도산, 채권을 갖고 있는 놈이 망해. 그래도 자산의 처분권은 SPC에 있어. SPC는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들도 있겠지? 하나의 채권은 망했어도 채권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다른 놈들을 처분해서 그거 투자한 사람들이나 투자한 기업들에다가 돈을 줄 수 있다. 알았어. 이해했어. 증권을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주관사. 또 새로운 놈이 나왔네. 증권회사들 직접 하는 건 아니네. 마케팅은 주요 투자대상 마케팅하고 자사의 영업망. 그럼 자사는 증권회사인가? SPC인가? 그렇지. 증권회사네. 주관사는이니까 주어가 증권을 판매하고 증권을 판매한 현금이 주관사, 증권회사가 증권을 판매하고 그 현금이 SPC를 통해서 자산 보유자 채권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자산 보유자가 이 현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특수목적 법인의 현금 확보 과정. 이해했어. 다시 가야지. 내용 파악 문제. 너무 많이 왔네. CDS 아직도 안 나왔는데? 1번 확실히 맞네. 맞아. 4번 수익률 안정성?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 5번? 정확하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시 그냥 글로 가야겠다. 계속 가야지. 자산 유동화 증권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산, 채권 같은 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채권이 모여 있을 테니까 금액, 만기, 이자율, 신용 등급이 제각각이다. 어떤 채권은 10년 만기 10만 원 빌려준 거, 이자율은 10%. 어떤 채권은 100년 만기 1000만 원 빌려준 거, 이자율은 2%. 어떤 것은 갚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거는 갚을 가능성이 낮고 어떤 건 부도 직전이고 이해했어. 제각각. 자산 유동화 증권은 수많은 자산들을 집합하는 과정, 이 채권들을 모아놔. 이런 과정을 통해 각각의 자산들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그렇구나. 어떤 자산이 이 신용 등급이 F야. 하지만 그게 A랑 같이 섞여 있으면은 합쳐진 것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 하나의 채권이 부도가 나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지. 그렇지, 맞아. 근데 여러 개 모아놓으면 하나가 부도가 나도 다른 채권들에서 이익이 생기면 손실을 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부실 채권도 위험도를 줄일 수 있고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여러 개를 묶어놓으면은 이해했어. 또 자산 보유자 채권을 갖고 있는 놈은 다양한 집합, 채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통해서 투자자의 수요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위험도가 높고 수익률이 낮은 거, 뭐 수익률이 높고 위험도가 낮은 거, 뭐 기간이 긴 거, 기간이 짧은 거 이런 거 그렇겠네. 여러 가지를 모아놓으면 그걸 조합할 수 있으니까.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산 보유자는 유동성을 현금 확보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겠지. 투자자의, 이건 자산 보유자 얘기구나. 투자자의 얘기는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투자 상품. 맞네. 이 얘기 뭔가 있었는데. 이 얘기 뭔가 있었어. 맞다. 4번. 너 아닌데?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른이라고 했어. 위험도가 낮으면 안정성이 높은 거지. 결국 요 얘기인데, 안정성을 무조건 선호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잘못된 설명이네. 하지만 혹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놔둬야겠다. 2번도 나왔는데? CDS. 아니구나. CDS 안 나왔구나. 맞아. SPC가 나왔지? 헷갈릴 뻔했네. 5번 부실채권이 이거 나왔네. 부실채권 신용도 상승한다고 아까 했었는데 맞나? 어디였지?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 안 좋다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있다. 맞네. 이 말 있으니까 그래도 찾으러 오니까 더 확실해지긴 하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꼭 잘 넣어놔야지. CDS는 꼭 확인해야 되고 계속 봐야겠다. 그런데 자산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원리금? 원래 돈. 원래 빌려준 10만원 이자 뺀 거. 최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그렇겠지. 빌려준 돈 당연히 갚으면 좋겠지만 망하면 못 갚는 거잖아. 그게 위험성이고. 증권에 포함된 채권들이 예상보다 많이 부도가 망했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신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신용 부도 아까부터 기다리던 거 이제 나왔네. 신용 보완 방법 중 하나. 어떻게 하지? 신용 보완을? 금융기관이 부도 위험에 대비해 부도 확률에 따른 수수료. 이 채권을 팔 때 부도 확률이 높을수록 또 수수료를 많이 낸다. 대신 부도 발생 시 일정 한도에까지 보장. 원래 부도 나면은 10만원 빌려준 거 하나도 못 받는데 수수료를 1,000원 내면은 10만원 빌려준 거를 5만원은 받게 된다. 이런 거 약간 보험 같은 거네. 그런데 잘 안 됐나 봐 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거 미국발 그건데? 모기지. 맞아. 모기지론. 부도 상황에 대한 예측 실패로 CD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부도가 많이 났나 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도가 나버리면은 수수료를 받아도 손해 나는 거지. 자산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펀드나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돼 버린다. 그래서 실물경제 진짜 현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 부동산이나 이해했어. 금융위기 겪은 후에 세계 각국에서 자산유동화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현금을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무원 시험? 집합된 기초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사람들이 기초자산, 채권들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만들었다. 모니터링이니까 그런 공시도 약간 지켜본다는 그런 건가? 그런 거 같네.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보라든지 이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요. 규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약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사람들이 이 기업은 부실하다, 이 CDS 위험하다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건가 보구나. 그래 맞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쉽게 망하지 않지. 1번에 2번. CDS 손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맞네. 신용 보완 그거였으니까 신용 부도 스와프. 2번도 맞고 4번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선호하는 얘기는 끝까지 안 나왔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는 다양한 수익률과 다양한 위험도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 4번이 잘못된 건 맞네. 정답. 2번 봐야겠네. 특수목적법인. 아까 나온 그거구나. 신용부도 스와프 말고 알았어. 특수목적법인 뭐였더라?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 회사였지? 명목상의 회사 맞아. 자산 보유자가 직접 만드는 거 국가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기억났어.
해석 문제를 봐봐야겠구나. 유동화 주권을 유통하기 위한 적극적인 아니야. 마케팅은 그 증권회사가 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아니고 자산 보유자의 신용과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신용. 독립적인 회사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하러 가야겠다. SPC 여기 얘기했었으니까 봐야지. 그런 내용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자산 보유자와 단절된 새로운 회사를 단절된 새로운 회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신용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신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확실하게 독자적이다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이거 좀 애매하네. 일단 세모 쳐놓고 가야겠다. 은행뿐만 아니라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기업도 해당한다. 이건 확실히 나왔었어. 공기업 들어간다고. 은행 금융기관 포함되고. 아닌데? 다시 살펴봐야겠다.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공사 같은 공기업도 포함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구나. 자산 보유자에 해당하는 게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야. 그런데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는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니고 그 기업하고 단절된 새로운 회사야. 이 자산 보유자가 만든 명목상의 회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SPC에 은행이나 공기업이 포함된다고 보면 안 되겠네. 이런 함정을 만들었어? 하마터면 빠질 뻔했잖아. 아니야. X.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방금 봤는데 아까 은행,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설립할 수 있다고 했잖아. 개인은 절대 안 되지. 법인도 약간 공기업만 될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얘 안 되네 확실히. 5번 자산 보유자가 도산했을 때에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보러 가봐야겠다. 아니네. 이런 말이 있네. 자산 보유자가 도산하더라도 자산의 처분권, 채권, SPC에 있으니까 SPC는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산 보유자가 갖고 있는 채권과 SPC가 갖고 있는 채권은 각각의 단절된 회사니까 그 양도받은 채권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없구나. 하긴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겠지. 자산 보유자가 도산하면은 SPC도 같이 도산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단절된 회사니까 양도받은 채권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다른 채권들을 처분해가지고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2번이 맞다고 봐야겠네. 신용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신용을 갖는다. 단절된 회사니까 독자적인 신용을 가져야지 의미가 있겠지. 그렇지 않고 기존 자산 보유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면은 독자적인 회사로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니까. 맞네. 3번 봐야지. 보기는 가에 대한 설명. 가가 뭐였지? 가. 이거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새로운 금융위기를 설명한단 말이야? 사람 복잡하게 시리?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보인 반응이니까 윗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기 관련 지어 읽어야겠다. 보기.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자 금리가 낮았어. 이거 예전에 배웠는데 금리가 낮으면 현금 유동성이 금리가 낮으면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
그러네. 여기 또 신용등급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모아갖고 신용도를 높인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했어. 일부 채권 부도가 나도 담보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렇지. 이런 물가라든지 다 올라가니까.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었어. 이때는 맞아. 자산유동화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 높은 수익을 얻었어. 경기 좋지. 투자은행들이 자산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에 또 다른 유동화 증권 새로운 수익원 만들어냈고 신용을 보완하기 위한 CDS 채권 모노라인 회사는 CDS랑 비슷한 거겠지? 여기 나온 부분을 보니까 생각해 봐야겠다. 미국에 투자은행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투자은행들이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했어.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 이 유동화 증권이 부동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원리금 빌려준 돈을 갚는데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이걸 계속 빌려준 거야, 돈을. 이 은행들이 신나가지고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또 유동화 증권을 만든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아져. 그래서 이제 CDS라든지 모노라인 회사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끼워가지고 신용으로 생긴 부담을 좀 낮추려고 한 거야. 근데 이 유동화 증권은 부동산을 기초로 한 거란 말이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생각하고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5억이 돼버리는 거지. 망했네. 그래서 동시에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을 입게 된 유동화 증권 발행자들이 CDS, 이거 신용, 아까 그거, 그 기간, 약간 신용부도 스와프, 이거 신용 보증 보험 같은 거였는데, 모노라인 회사 같은 그 신용 보완자들에게, 나 5억의 손해를 봤으니까 5억 내놔 했겠지.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야. 10억 명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야. 그럼 이제 망한 거지. 신용 보완자들, CDS나 모노라인 회사가 그만큼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신용 보완자, 얘네들이 망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여기 돈을 믿고 있던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투자은행도 손해를 보겠지.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모두 큰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위험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구나. 1번. 자산유동화 증권의 신용 보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되진 않는다. 그렇지. 지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 투자자도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말. 2번. 동시에 부도가 날 수 있는 채권들을 집합했지. 지금 보기에서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집합 과정의 위험도를 낮추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다양한 경우들을 모아야지 위험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처럼 비슷한 종류의 채권들을 모아버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다 망한 거지. 위험도를 못 낮췄네. 3번. 자산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생겼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지. 보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에 손실이 생긴 거지. 그럼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은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되는군. 아니지.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은 그 증권을 구입한 투자자에게는 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와 이 회사는 별개의 회사지. 이렇게 별개의 회사야. 그러니까 자산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생겼어. 근데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이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되진 않지. 이러면 이 회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근데 이제 그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은 그 증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그 다음에 자산 보유자가 입은 손실은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각각 손해가 가긴 하지. 그래서 얘네가 흔들린 거지. CDS에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부도, 그렇지.
이 가장 밑에 있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초 자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빌려준 채권들을 모아서 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보장을 해주는 게 CDS니까 얘네가 부도가 안 나야 되는 거지 결국 이 투자은행이 갖고 있는 기초 자산이. 그래서 얘네가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 가의 이후 가가 뭐야? 가가 뭐야? 보기 없는데? 아 윗글에 있었구나. 가. 세계금융위기. 맞아. 아까도 이제 풀었던 것 같은데 가. 아닌데? 아무튼 자산 유동화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준 거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망했으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의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도 알 수 있게 한 것이겠군. 그렇지. 공시하고 모니터링, 기초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랬으니까. 맞는 말. 정답은 3번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기초자산이 망했을 때 하나가 망할 때 그 하나에 투자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꼬꾸라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채권을 모아놓은 거야. 이 유동화 증권은. 그런데 그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신용보증보험을 수수료를 받고 보험 서주는 게 CDS나 모노라인인데 얘네가 아무리 서로 단절된 회사, 다른 회사들이어서 손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기초자산이 흔들리면 당연히 여기도 손실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겠지. 그걸 바탕으로 그 보험금을 말하자면 지급해야 되니까 여기도 손실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발생한 것이 2008년 금융위기라는 이야기였구나. 알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밑에 과제 푸세요. 수고!